제가 사랑했던 여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가 또 다른 금지된 사랑으로 태어난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우리의 싸움이 인종차별이나 증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간 자체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났고 의사가 말기암, 운이 좋으면 6개월이라는 세상을 산산조각 낼 말을 전하는 동안 무균 상태의 하얀 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여린 손은 마치 닷처럼 제 손을 꽉 움켜쥐고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눈물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의사들이 떠나고 형광등 불빛이 병실을 가득 채운 후 클라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유리알처럼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커스,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제가 가늠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녀는 머뭇거렸고 한 번 멈출 때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한테 아이가 있었어. 마커스. 아들이 있었어요. 미시시피에서요. 그녀의 고백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아이를 빼앗아갔어요. 그녀는 몸을 떨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즈야라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 다른 금지된 사랑. 이 세상의 잔인함에 의해 찢겨진 또 다른 삶. 우리의 투쟁이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죠. 클라라는 내 손을 더 꽉 움켜쥐며 눈빛으로 애원했다. 그 사람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발, 마커스. 너무 늦기 전에 그를 찾게 도와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두 동강 날 것 같았다.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였고 그 밑바닥에는 죽음을 앞둔 그녀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클라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잃은 가족과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라의 과거 이야기는 파편으로 펼쳐졌고 각각의 기억은 제가 사랑했던 여성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파고드는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병원 침대에 쇠약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목소리는 지쳐서 떨리고 있었는데 마치 큰 소리로 말하면 왠지 모르게 가벼워질 것만 같은 듯 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렸어요.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한 채 천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더 잘 알지도 못했고 너무 고집스러워서 신경 쓰지 못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면서 증오와 공포로 공기가 짙었던 1940년대 미시시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땅에서 일하던 소장농 이사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손은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녀의 손과 맞닿을 때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고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잔인한 분리법에 대한 반항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 함께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쓴 웃음이 그녀의 입술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폭력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가족들이 아이제야를 집에서 끌어내어 다시는 근처에 오면 린치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품에서 찢겨져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넘겨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를 잊고 잊어버리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는 제 일부였어요.
마커스. 이사야의 일부였어요. 그 후 클라라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남부를 떠났습니다. 클라라는 아이제아나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으며 고통을 침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몇 년 후 시카고에서 그녀는 즉 마커스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고 함께 삶을 꾸려나갈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음과 꿈을 공유할 때에도 우리 사이에는 항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죄책감으로 인한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죽음에 직면한 클라라는 자신이 버려야 했던 소년 일라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마커스. 클라라는 놀랄 만큼 강한 힘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요. 그녀의 말은 저를 찢어놓았고 감정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녀가 잃은 생명에 대한 슬픔과 그녀가 견뎌온 고통에 대한 슬픔과 함께 분노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아간 세상에 대한 분노, 배신한 가족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결혼 생활의 균열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아내의 죄책감이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조용한 순간들, 그녀가 멀게 보이거나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였던 시간들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어요. 이사야를 사랑한 것, 엘리야를 낳은 것, 그들을 빼앗기고도 살아남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 제가 할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굳은 목소리로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찾을 거야. 클라라는 눈을 크게 뜨고 뺨을 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녀의 유언을 존중하고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는 결심.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결점까지 모두 이해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를 갉아먹는 불안에 맞서겠다는 결심. 내 사랑이 그녀에게 충분했을까? 아니면 그녀의 마음의 일부는 항상 이사야에게, 그리고 지금은 엘리야에게 속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연약한 손을 제 손으로 잡으며 제 자신과 그녀에게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저는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클라라가 알려준 정보, 즉 일라이자가 아기였을 때 데려간 고아원의 이름, 날짜 조각, 강압에 의해 서명했던 서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조합하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카운티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며 몇 시간을 보냈고 시간과 방치 냄새가 나는 누런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가락에 먼지가 묻은 파일을 더듬었습니다. 고아원인 세인트 메리 어린이 집은 수십 년 전에 문을 닫았고 그 기록은 여러 주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끈질기게 파고든 끝에 마침내 1965년에 태어난 엘리야 제임스가 어머니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기록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클라라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순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차가운 임상 용어가 제 속을 후벼 파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버려졌다. 그 단어는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느낌이 들었고 클라라의 결정 뒤에 숨은 고통과 두려움을 지워버렸습니다. 세부 사항을 적어 내려가던 중 또 다른 발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라이자가 최근 입양 파일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도 그녀를 찾고 있었군요.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관료주의나 비밀스러운 저항에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질문을 하면 머뭇거리며 제 질문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록실 밖에서 낯선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자챙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말투는 저를 멈추게 할 만큼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묻어두는 게 낫죠. 당신 누구야? 나는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더니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돈을 내야 한다. 메모를 구겨서 버린 후에도 그 위협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밝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클라라를 위해 일라이자를 위해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한때 활기차던 그녀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조용한 체념으로 대체되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클라라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적이는 저를 볼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이 불가능한 일을 저에게 떠넘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약하지만 끈질기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털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를 돌보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의심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유령과 경쟁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이사야의 기억이 우리 사이에 크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저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년 전에 사랑했다가 헤어진 남자에게 여전히 마음이 묶여 있는 걸까요? 더 나쁜 것은 일라이자는 어떨까요? 그를 찾는 것이 클라라가 희생한 모든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사이의 간극만 더 벌어지게 한다면? 밤에 침대에 누워 피곤에 지칠 때까지 이런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이나 부적절함의 징후를 찾기 위해 우리의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다르게 보았을까요? 그녀의 고백으로 인해 우리가 공유했던 유대감이 약해지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잠 못 이루는 시간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제 임무의 긴박함을 상기시켰죠. 그래서 저는 관료주의와 위험의 미로를 헤쳐나가면서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길 수 없는 약속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습니다. 일라이자를 찾는 모든 과정은 클라라의 연약한 희망과 제 자신의 불안한 자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클라라의 과거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의문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항상 견고하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의심이 깜박이는 빛 아래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정직에 기초한 관계였을까? 아니면 거짓에 기초한 관계였을까? 클라라는 진정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잃어버린 남자이자 맏아들의 아버지인 이사야의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은 내가 한 약속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오래된 기록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가 실패한 후 저는 노트북 화면에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에 휩싸인 피곤한 눈빛으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클라라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 내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고 기억 하나하나에는 내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그녀의 인생의 한 장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더 날카롭고 교활한 무언가였습니다.
불안감. 우리의 사랑이 진짜였던 걸까? 아니면 그녀가 잃은 것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 그리고 일라이자가 있었습니다. 위탁 가정에서의 고군분투, 답을 찾기 위한 조용한 결단력 등 그의 삶의 조각들을 조합하면서 저는 그가 저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자신을 포기한 여자를 통해 인연을 주장하는 낯선 사람. 저를 원망할까요? 나를 미워할까요? 아니면 이사야의 유령에 가려져 저를 무의미한 존재로 여길까요? 엘리야 역시 자신의 혼란과 씨름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탓에 그는 경계심이 강하고 불신에 빠르며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버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미약하지만 꾸준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를 위해 더 열심히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어머니는 그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그를 짓누르며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밑바닥에는 한 줄기 희망이라는 또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지,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가 항상 갈망하던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시카고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그를 찾아냈을 때 저는 연락을 취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어머니가 부탁해서 제가 여기 있다고, 그 어떤 말로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라이자, 제가 전화기를 꽉 쥐고 말했어요. 제 이름은 마커스입니다. 난 내 엄마 클라라와 결혼했어. 수화기 끝에는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방어적인 목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클라라는 매우 아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당신을 찾아주길 원해요. 또 한 번, 이번에는 더 길게 멈췄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어조는 더 차갑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저는 제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일라이자. 그리고 그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마침내 대답했을 때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가 정말로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증명해봐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물론 그는 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는 클라라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서, 사진 등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른 후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내가 만날게요. 하지만 이게 사기로 판명되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일라이자.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두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놓인 감정적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직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라의 죄책감, 일라이자의 분노, 제 자신의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조금씩 진전시켜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라이자가 보여준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일라이자를 찾는 데 가까워질수록 제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의 비밀의 무게나 그녀의 마지막 나를 카운트다운하는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더 어둡고 위협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너무 오래 공회 전하는 자동차, 전화를 받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낯선 번호 등 사소한 것에서 먼저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 문 밑에 삐뚤빼뚤한 필체로 세 단어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그렇지 않으면? 쪽지를 구겨서 버렸지만 그 위협은 연기처럼 제게 달라붙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클라라의 목숨은 육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일라이자를 다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후회를 영원히 간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라이자를 추적해 시카고 외곽의 작은 정비소를 찾아냈을 때 저는 목 뒤가 따끔거리는 불안감을 무시하고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엔진 위로 구부러진 젊은 남자의 손에 기름이 묻은 채로 다가갔을 때 저는 이 순간에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방어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커스입니다. 저는 긴장감이 뒤틀리는데도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 클라라와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일라이자는 얼어붙은 채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뺨을 때린 것처럼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작업대 위로 쿵 하고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어요. 제가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저를 버렸어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저를 걱정하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클라라는 말기 암에 걸렸어요. 클라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을 만나야 해요. 사과하려고요. 사과한다고요. 일라이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격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22년 동안 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과한다고 해서 제가 잃었던 가족을 되찾을 수는 없어요. 그의 말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담긴 주먹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이면에는 바람에 맞서 싸우는 불꽃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는 희망이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침내 자신이 왜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나는 그의 시선을 붙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겪은 일을 아는 척할 수 없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죽어가고 있어요. 일라이자.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뿐이에요. 용서를 구할 기회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턱을 꽉 다물며 내 말을 곱씹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기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저는 입양 기록, 오래된 고아원 서류, 심지어 클라라의 젊은 시절 빛바랜 사진까지 제가 수집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이것들을 보세요. 하지만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에 클라라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지 마세요. 당신은 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일라이자. 그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망설이며 손가락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그러고는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만나볼게요. 하지만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무시하고 있던 위험이 마침내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의 검은색 세단이 제 옆에 차를 세웠는데 창문에 선팅이 되어 있었고 그 존재는 분명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면서 수십 년 동안 웃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그로브 보안관이 안부를 전합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차는 속도를 내며 떠났고 저는 떨었습니다. 하그로브 보안관이라는 이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조사를 통해 그를 클라라의 과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이제아와의 관계를 은폐하고 협박과 폭력을 동원해 잔인한 인종 분리법을 시행한 장본인이었죠. 이제 그는 그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하그로브가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폭력적인 행위와 연관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모든 문서와 목격자 진술이 클라라와 일라이자뿐만 아니라 하그로브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삶이 파괴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는 데 가까워지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일라이자가 클라라를 병원에서 면회하기로 했을 때 저는 병실 밖에 서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손이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사과와 설명을 속삭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계를 넘나드는 것, 즉 과거와 마주하는 것의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치유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병실은 그 어느 때보다 작게 느껴졌고 그의 키 큰 체격이 문 옆을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베개에 기대어 누워 있었고 연약한 몸은 얇은 담요 아래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낯선 사람을 알아보려는 낯선 사람처럼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클라라가 떨리는 손을 그를 향해 뻗었습니다. 일라이자, 그녀는 목소리가 부서지는 듯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리면서 말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제아에 대한 사랑, 가족들의 잔인한 개입, 하그로브 보안관의 협박으로 인해 아이제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 세상에 자신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인 것처럼 그의 손을 꼭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내게서 빼앗아 갔지만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엘리야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인이 슬픔에 숨을 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누그러진 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그가 수년 동안 쌓아온 그녀에 대한 이미지, 즉 자신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버린 냉정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연약함을 보고 그녀가 견뎌온 일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깨지기 쉬운 평화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르고브 보안관은 분노로 뒤틀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클라라와 일라이자, 그리고 저 사이를 오가며 침대 옆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 즉 수십 년 동안의 폭력과 은폐와 관련된 제가 수집한 서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제가 클라라와 일라이자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렸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하그로브는 코트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며 비웃었다. 오래된 뼈를 파낸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멈추지 않으면
자네를 포함해 모두의 삶을 망치게 될 거야. 엘리야는 방 안을 가득 채운 공포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안정된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협박할 수 있지만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그로브는 불안한 눈빛으로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라이자를 향해 돌진했고 놀라운 힘으로 그를 밀쳐냈다. 제가 하그로브의 팔을 붙잡고 그를 떼어내려고 하자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총소리가 울리자 좁은 공간에서 귀가 먹먹해졌다. 총알이 제 옆구리를 스치면서 옆구리에 통증이 폭발했고 저는 벽에 비틀거렸습니다. 고통의 안개 속에서 저는 엘리야가 절망과 분노에서 비롯된 힘으로 하그로브의 총을 빼앗아 그를 제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고 몇 분 만에 하그로브는 제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여파로 제 셔츠에 피가 스며들었지만 아드레날린 덕분에 클라라와 일라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일라이자는 하그로브에 대해 수집한 증거가 담긴 폴더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을 끝내야 해요.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야를 위해. 그가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클라라와 아이제이아뿐만 아니라 하그로브의 잔인함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문서, 사진을 모아 하그로브의 범죄를 폭로하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여러 세대에 걸쳐 골마 터진 조직적인 억압과 폭력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정의가 이사야를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의 기억과 클라라가 살아남기 위해 치른 희생을 기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엘리야가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줘서요. 그녀를 도와줘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몸을 움찔거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일라이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때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정말로 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죠. 어쩌면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그로브 보안관과의 대치 이후 며칠 동안 클라라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싸움은 그녀의 연약한 육체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회복한 유대감에서 힘을 얻는 듯 저와 엘리야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곁에 둘러싸여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말은 조각조각 흩어졌지만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봐줘요. 그녀는 우리 사이를 오가며 속삭였습니다.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옆에서 일라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의 폭풍에 턱을 꽉 움켜쥐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자 클라라는 세상 자체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잠시 멈춘 것 같은 깊은 침묵을 남기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참 동안 엘리야와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클라라의 마지막 흔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공백은 엄청나게 컸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리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엘리야와 저는 새로운 현실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는 클라라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 그녀가 남긴 기억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우리 관계의 복잡성과 씨름하면서 긴장의 순간도 있었고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한 무언가를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있던 일라이자가 넘겨보던 사진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요.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도 당신을 사랑했죠. 그 무엇보다도요. 그는 다시 말하기 전에 망설였고 그의 목소리는 연약함으로 물들었다. 그녀가 우리가 계속 가기를 원했을까요? 함께.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미래를 만들어서 자신의 기억을 기리길 바랄 것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일라이자를 공식적으로 제 아들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야를 대신하거나 과거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분열되었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일라이자가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라는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 제 마음속에서 느낀 결심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야기는 청명한 가을 오후 클라라의 무덤가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공기는 낙엽과 흙 냄새가 났고 하늘은 금색과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가볍게 얹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제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라이자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라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불확실성의 무게를 덜어주는 연고처럼 제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에는 기쁨뿐 아니라 희생, 고통, 회복력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떠나기 위해 돌아서면서 저는 엘리아의 손을 조금 더 꽉 잡고 그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클라라의 유산을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등불로 여기며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또는 강압에 의한 선택으로 상처받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클라라는 수십 년 동안 일라이자를 버린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그 죄책감은 우리 결혼 생활의 조용한 그림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클라라가 남편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잔인함 때문에 남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일라이자가 자신의 분노와 고통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가 어떻게 선물이자 짐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여 치유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소속감은 저를 괴롭히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역사와 인종에 따라 혈통이 얽혀 있을 때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라이자는 클라라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때 범죄로 간주되던 사랑의 산물이자 자신과 같은 가족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억압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가족, 즉 제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를 입양한 것은 대체가 아니라 인정하는 행위였으며 소속감은 생물학적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보살핌, 연결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경계와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한 모든 규칙을 무시한 힘입니다.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까요? 클라라와 이사야의 사랑은 폭력과 공포에 의해 침묵했고 그 유산은 상실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함께 쌓은 유대감을 통해 저는 사랑이 상처를 입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은 아픔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앞으로의 길을 제시합니다. 엘리야의 손을 잡고 클라라의 무덤가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용서, 정체성,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와 인내, 그리고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정직과 연민으로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걸어갈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